지금 중국에서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독자 420만 유럽 크리에이터가 72시간 라이브 미션을 시작했지만 촬영 허가 72시간 대기와 장비 제한에 막혀 라이브 영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서울은 도착하자마자 분실폰이 11분 만에 돌아오고 공항 안내봇이 3초 만에 응답했으며 물, 화장실, 와이파이 이 모든 게 영원으로 열렸다는 점인데요. 서울 영상 업로드 48시간 만에 조회수 6,900만을 돌파하며 유럽 방송 9곳이 긴급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온 사람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는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또 개방형 인프라 도시는 초행자의 하루를 어떻게 절약시켜 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바이에르입니다. 28살의 프랑스계 데이터 저널리스트이자 420만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죠. 세계 도시를 72시간 동안 탐험하며 도시의 개방성을 수치로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 도시로 중국을 선택한 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명성과 엄청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고려하면 개방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5G 네트워크, 모바일 결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는 소문이 컸죠. 하지만 첫 도시였던 중국에서는 전국 촬영 허가 체계의 복잡함과 72시간 대기, 드론과 삼각대 같은 장비 제한, 그리고 네트워크 차단으로 라이브 방송 시도 3번 모두 실패했어요. 허가 신청서를 들고 관청 복도를 서성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카메라에 붉은 X 표시가 뜰 때마다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죠. 기술 강국이라는 환상은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실망을 넘어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대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내 커뮤니티에 SOS를 보냈어요. 다음 도시, 어디로 갈까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89%가 서울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댓글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야. 공공 와이파이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결심했죠. 두 번째 도시 서울에 도착한 지 정확히 54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카페 테이블에 놓아둔 스마트폰이 사라졌을 때 회수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분이었어요. 귓가에 울리는 관제센터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와 함께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감이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그 순간 내 심장은 의심과 경의 사이에서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카메라를 들어 타임스탬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신고 접수 9시 32분 44초, 발견 확인 9시 37분 12초, 회수 완료 9시 43분 51초.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경찰관 김태현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표정에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읽혔습니다. 내 얼굴에 서린 경이로움을 알아챘는지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죠.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5G 신호가 즉시 잡혔습니다. 속도 테스트 앱을 실행했어요. 다운로드 348Mbps, 업로드 95Mbps. 도심 한복판에서의 수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내 구독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촬영 허가와 네트워크 제약으로 라이브를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실패를 만회할 두 번째 기회입니다. 72시간 개방도시 지수 프로젝트가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무료 화장실, 무료 물. 이 세 가지가 도시의 환대를 말해주는 첫 지표예요. 역사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로봇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영어로 질문을 던지자 3초. 정확히 3초 만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응답이 돌아왔어요. 외국인 전용 창구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카메라 감독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특별 대우가 필요 없어요. 시스템이 모두를 환영하니까요.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화면을 녹화했습니다. 00 와이파이 연결 2초. 역내 지도 로딩 1초. 실시간 열차 위치 확인 즉시. 수치로 확인되는 효율이었죠. 앞으로의 72시간이 기대됩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좌절감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오며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반기고 있었어요. 허가와 규제의 벽이 아닌 연결과 속도로 말이죠. 지하철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 영상의 시작 문구를 적었어요. 환영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서울에서는 그 답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속도, 무료 식수대 위치, 화장실 접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 실시간으로 보여줄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노트북에 적힌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실폰 회수 11분, 와이파이 연결 2초, 안내봇 응답 3초.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시는 방문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 중국에서의 실패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수치가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허락이 아니라 환영이 작동해요. 카메라를 향해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장이 내 여정의 태제가 될 거예요. 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베이징에서 촬영 허가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입니다. 30초.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 차단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3번의 시도, 3번의 실패.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빨간색 X 표시가 내 눈앞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때 느낀 답답함과 무력감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중국의 엄격한 규칙들은 내 프로젝트를 질식시켰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지난 실패를 떠올리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록하기 위해선 중국에서의 대조적 경험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어요. 중국에서 찍은 영상 조각들을 모아 30초 컷다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장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입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나타난 제한된 네트워크 메시지. 로밍 설정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VPN 연결도 차단되었고 구글 서비스는 접속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죠. 두 번째 장면. 공안국 건물 앞에서 촬영 허가 신청서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72시간 대기 시간을 안내받았을 때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시간을 가리키며 답답함을 표현했죠. 호텔로 돌아와 기다리는 동안 허가 없이 진행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세 번째 장면. 드론과 삼각대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촬영했습니다. 전문 장비 없이 어떻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손떨림 보정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제작사 PD 마크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더 자극적인 영상이 필요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고 있어. 네 번째 장면. 첫 번째 라이브 시도. 천안문 광장 근처에서 조용히 스마트폰만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30초. 그리고 빨간 X. 연결이 끊겼어요. 화면에는 네트워크 오류라는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다섯 번째 장면. 두 번째 라이브 시도.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했습니다. 45초. 그리고 또다시 빨간 X. 이번엔 콘텐츠 규정 위반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분노로 변해갔죠. 여섯 번째 장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라이브 시도. 현지 가이드 리웨이의 도움을 받아 허가된 장소에서 시도했어요. 1분 3초. 그리고 세 번째 빨간 X. 스트리밍 대시보드에
빨간 X가 3개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완벽한 실패였죠. 리나,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아서 외국인이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규칙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성이 질식합니다. 효율성이 사라져요.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참여를 포기해요. 편집 소프트웨어에 내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문턱이 높으면 시민이 0이 됩니다. 이 문장이 중국에서의 경험을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높은 진입장벽은 참여를 차단하고 참여가 없으면 도시는 죽은 공간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편집을 마무리했어요. 중국 경험 30초 컷다운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레이션 숫자, 빨간 X 3개, 그리고 마지막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그 다른 방법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역에 기차가 도착했고 질서정연하게 승하차가 이루어졌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5G 신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굴욕감은 이제 원동력이 되었어요.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면 저는 이미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셈이었죠. 기차가 다음 역으로 향하는 동안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완료되었어요. 이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해가 돼. 서울에서의 경험이 기대돼. 리나, 포기하지 않아 고마워. 이 댓글들이 내게 힘을 주었어요.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많은 것을 증명할 차례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오픈데이터 해커톤이 열리는 장소. 그곳에서 이 도시의 또 다른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마지막 X 표시가 화면에 찍힌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촬영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읽혔어요. 5박 6일간의 중국 일정 전체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420만 구독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내 자존심을 조금 다치게 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뮤니티 투표를 올렸어요. 다음 72시간 개방도시 프로젝트. 어디로 갈까요? 3시간 만에 18만 4천 표가 모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9%. 서울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최고야. 외국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 중국에서의 실패로 인한 불안감이 커뮤니티의 열정에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촬영팀과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 우리 서울로 갑니다. 지금 당장.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위험해. 현지 섭외도 없고 허가도 받지 않았어. 그의 걱정에 내가 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허가가 필요 없는 도시를 찾는 거죠. 1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모험이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날까? 내 결정이 맞았을까? 투표를 믿는 건 데이터 저널리스트로서의 원칙이었지만 그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3분. 전자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네트워크에 즉시 연결되었어요. 로밍 설정이나 VPN 없이 그냥 켜는 것만으로. 화면 상단에 5G 아이콘이 떠올랐고 인스타그램이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다운로드 312Mbps, 업로드 86Mbps. 공항에서의 수치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예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도 보통 50에서 80Mbps 정도가 최대인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 4배 이상이 나왔어요. 4K 영상을 즉시 스트리밍하고 대용량 파일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게 맞아?
촬영 감독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몇 시간을 허비했는데 여기선 그냥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안내 데스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아한 디자인의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물었어요. 3초. 정확히 3초 만에 로봇은 공항철도 시간표와 요금, 소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 QR코드를 전송해줬어요. 티켓을 구매하시려면 이 코드를 스캔하세요. 근처의 키오스크로 걸어가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티켓 구매가 완료되었어요. 전체 과정에 걸린 시간은 43초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촬영팀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차 흥분으로.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공항 철도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내 결정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3천, 8천, 1만 5천. 중국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라이브가 서울에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화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댓글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우와, 영상이 너무 선명해. 리나, 내 선택이 옳았어. 서울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줘.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주변을 스캔했어요. 공공 와이파이에 자동 연결되었습니다. 역내 지도가 즉시 로딩됐어요.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첫 순간부터 연결 끝. 이 문장이 서울 경험의 시작을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연결에 끊김 없이, 허가의 장벽 없이, 그저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로밍 없는 5G 자동 연결, 로봇의 3초 응답, 키오스크 원터치 발권. 이 모든 것이 내 72시간 개방도시 지수의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0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내 눈이 반짝였어요. 오픈 데이터 해커톤이 열리는 곳으로 가요. 이 도시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스마트폰 지도를 열었습니다. 해커톤 장소까지는 지하철로 15분 거리였어요. 시민 오픈데이터 해커톤 2025라는 현수막이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개발자들과 데이터 과학자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방문자는 처음이네요. 22세의 유하라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자신을 시빅 해커라고 소개했습니다. 공공 데이터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내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유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서울은 3년 전부터 모든 도시 데이터를 API로 개방했거든요. 실시간 앱을 만들어 볼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어요. 40분만 주세요. 유하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그녀가 타이머를 설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하는 복잡한 코딩 대신 놀랍게도 간단한 입력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API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녀의 화면에는 3개의 간단한 입력 필드가 나타났어요. 목적지, 알레르기 정보, 유모차 휠체어 사용 여부. 기존 지도 앱의 길찾기 기능을 빌려올 거예요. 유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실시간 혼잡도, 날씨, 시설 고장 정보를 추가하는 거죠. 주변에서 2명의 개발자가 더 합류했어요. 한 명은 언어 자동 전환 모듈을, 다른 한 명은 QR코드 생성기를 개발했습니다. 유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제 실시간 테스트를 해봐야 해요. 유하가 제안했습니다. 완성된 앱의 QR코드를 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자 길동무 베타라는 작은 웹앱이 열렸어요. 인터페이스는 간단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됐어요. 서울시청으로 가볼까요? 제안했습니다. 앱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약 8초가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살짝 느린 속도에 의심이 들었어요. 실시간이라고 했는데 좀 느리네요. 유하는 끄덕였습니다. 데이터 갱신 주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퇴근 시간,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혼잡도가 높음으로 표시된 3호선 대신 앱은 우회 경로를 제안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갑자기 앱에 알림이 떴어요. 주의 3호선 종로 3가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90초 후 고장 예정.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의 점검 중 표지가 붙었어요. 우리는 앱이 제안한 우회로를 따랐고 목적지에 예상보다 12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화면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했습니다. 앱의 혼잡도 표시가 높음에서 보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나요? 카메라를 들고 물었습니다. 유하는 미소 지었어요. 서울의 모든 교통시설에는 센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고장 전 미세한 신호를 감지해 예측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모두 공개돼 있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뿐이죠. 언어 전환 버튼을 눌러봤어요. 인터페이스가 즉시 프랑스어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국어로 정보를 보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걸 만드는데 정말 단 40분밖에 안 걸렸나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부터 모든 걸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있는 걸 연결했을 뿐이에요. 오픈 API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유하는 앱의 QR코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써보세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편집하며 오늘의 키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길을 지금 띄워준다. 오늘 12분 벌었어요. 이 문장이 서울의 실시간 개방성을 완벽하게 담아냈어요. 개방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시민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였어요. 도시가 말하고 시민이 듣고 그리고 함께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앱으로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해 볼 계획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했어요. 서울의 영원 3종 세트를 체크하는 것. 물, 화장실, 와이파이가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파리에서 화장실은 1유로, 생수는 카페에서 2.5유로, 와이파이는 대부분 소비를 해야 사용 가능했으니까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것은 스마트 서울 맵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대자 주변에 무료 편의시설이 표시됐어요. 무료 식수대 4곳, 공공 화장실 6곳, 와이파이 핫스팟 영역이 지도 전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첫 번째 체크, 무료물. 광장 중앙에 있는 음수대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스테인리스 디자인의 음수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깨끗했어요.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에 초록색 체크 표시를 했죠. 두 번째 체크, 공공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50m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은 놀랍도록 청결했어요. 입구에는 무료 이용 표시와 함께 실시간 청소 상태가 디지털 패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청소 시간은 14분 전. 내부에는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 시설, 심지어 여성용품 자판기 무료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 항목도 초록색으로 체크했습니다. 세 번째 체크,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폰을 켜고 네트워크를 검색했어요. 서울 프리 와이파이가 즉시 잡혔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자 추가 인증이나 광고 없이 바로 연결됐어요. 속도 테스트 다운로드 87Mbps, 업로드 42Mbps. 카페에서 음료를 사지 않고도 호텔 밖에서도 이런 속도라니. 세 번째 항목도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이었어요. 따릉이라 불리는 녹색 자전거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방법을 찾았어요. 신용카드와 여권 번호만으로 즉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첫 30분이 무료라는 것. 이후에도 시간당 1,000원 약 0.7유로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 방향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15분 후 한강공원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더 많은 무료 시설이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휴식 공간, 심지어 무료 충전소까지. 체크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며 계속 초록색으로 채워나갔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도심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회원증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편안한 라운지가 펼쳐졌어요. 무료 충전소, 무료 음수대,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놀랍게도 취침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피곤한 시민들이 짧은 낮잠을 자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한 개념이네요. 라이브 방송 중이던 제 말에 한 도서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편의가 상품이 아니라 권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다보니 모든 항목이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낯섦과 의심은 이제 안도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전동 킥보드 스테이션 앞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도 첫 15분 무료 표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며 생각했어요. 영원으로 설계된 도시는 단순히 무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영원의 경제학 마이너스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의 공공 서비스. 내일은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어요. 서울의 야시장에서 상인들이 이 철학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하는지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저녁 7시 서울의 유명한 야시장 서울 밤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영원의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에서 이 시장이 리피리콜 투자 철학으로 유명하다는 정보를 발견했죠.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음식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활기찼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서울 야시장의 독특한 경제 모델을 탐험하러 왔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패 이후 서울 영상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시장 입구의 디지털 패널이었습니다. 오늘의 방문객 4,827명, 재방문율 58%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였죠.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경쟁자에게 숨기기 마련인데요. 처음 오셨군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서연이에요. 이 야시장의 운영자입니다. 이런 행운이. 제 프로젝트를 설명하자 박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저희가 방금 3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사무실에서 보여드릴게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놀라운 그래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리필 정책 도입 후 재방문율 2.4배 증가, 알레르기 표기 시작 후 외국인 방문객 173% 증가 무료. 물과 화장실 설치 후 체류 시간 평균 37분 증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했습니다. 경쟁자들에게 비즈니스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비밀이 아니라 증거죠. 우리가 실험한 결과 관대함이 실제로 이익을 가져온다는 증거요.
그녀는 가장 큰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 절감 추이였어요. 광고에 돈을 쓰는 대신 첫 방문 고객에게 무료 리필과 환대를 제공했더니 구전 효과로 마케팅 비용이 62% 절감됐어요. 시장으로 돌아와 식당 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메뉴판에는 알레르기 12항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8개 언어로 번역된 상세 성분표가 나타났죠. 한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하시나요? 그는 재미있는 답을 주었어요. 처음엔 비용 걱정했죠. 하지만 알레르기 있는 손님들이 안심하고 먹으니까 단골이 되더라고요. 결국 더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다른 가게에서는 음료를 주문했는데 종이컵 대신 재사용 컵을 제공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어떻게 회수하나요? 물었더니 주인이 자랑스럽게 통계를 보여줬어요. 97.3%가 반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하면 신뢰에 응답해요. 일회용품 비용이 줄어서 오히려 이득이죠. 카메라를 들고 다양한 가게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비용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방문율과 객단가가 증가했다는 것.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주장이 데이터로 뒷받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서연에게 돌아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접근법이 실제로 이윤을 증가시키나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체의 월간 수익 곡선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적자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금은 인근 전통 시장보다 32%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익을 한 끼가 아니라 한 생애에 봐요. 박서연의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고객을 한 번 속이면 한 번의 이익이지만 평생 신뢰하면 평생의 이익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개방과 나눔의 경제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결론을 적었어요. 리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데이터가 증명한다. 오늘 밤 중국과 서울의 경험을 비교하며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대조는 선명했어요. 한쪽은 통제와 제한으로 참여를 차단했고 다른 쪽은 개방과 나눔으로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내일은 서울의 마지막 탐험, 안전 시스템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카페에서 분실했던 스마트폰이 11분 만에 회수된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놀라운 속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은 서울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22층 건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심장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나 씨. 김도윤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첫날 폰 분실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들었어요. 투명한 회의실에서 김 센터장은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제 폰 회수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시 32분 44초 신고 접수, 9시 33분 12초 최근 위치 추적 시작, 9시 35분 28초 가장 가까운 순찰차 배정, 9시 37분 12초 CCTV로 폰 발견, 9시 43분 51초 회수 완료.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군요. 제 말에 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이런 절차를 안전 루프라고 부릅니다. 매년 12만 건 이상의 분실물을 처리하고 평균 회수 시간은 17분이에요.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점들이 도시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실시간 안전지수 맵입니다. 범죄 데이터, CCTV, 가로등, 유동인구를 분석해 지역별 안전도를 표시해요. 김 센터장의 제안으로 현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인적이 드문 한 골목에서 비상벨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8초. 정확히 8초 만에 관제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27초 후 근처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 속도가 가능하다니. 이건 연출된 게 아닌가요? 카메라를 들고 물었어요.
김 센터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비상벨 응답 기록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지난달 평균 응답 시간은 7.4초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일관된 수치였어요. 연출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를 체험했어요. 앱으로 요청하자 10분 내에 경찰관이 나타나 호텔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이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설명했어요. 매일 평균 840건의 요청이 있고 이 중 87%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서비스 도입 후 야간 거리 범죄가 34%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재 경로에 안전점수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대체 경로를 추천합니다. 실시간으로 안전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새 경로를 따라가 보니 평소보다 밝은 거리와 많은 유동인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제센터로 돌아가 전체 시스템 구조를 설명받았어요. 센터는 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가 도시의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데이터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센터장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참여를 만들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협력하면서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안전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영상을 편집하며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 존중으로 변해가는 제 표정 변화를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소감을 말했어요. 여긴 운이 아니라 운영 절차가 안전을 만듭니다. 서울의 안전은 우연이 아닌 설계의 결과였어요. 오늘의 경험은 개방도시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방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72시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최종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되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72시간의 여정을 담은 최종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어요. 분실폰 11분 회수, 공항 로봇 3초 응답, 오픈 데이터 40분 앱 개발, 영원, 세종 체크리스트, 리피리콜 투자 철학, 8초 비상벨 응답. 이 모든 수치가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방된 도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되는 현실이었어요. 업로드 완료.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진행바가 차올랐습니다. 12분 24초짜리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죠. 72시간 개방도시 지수 서울의 증거들. 기대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6시간 후 깨어났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회수 870만, 코멘트 17만 3천 개, 공유 28만 회.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BBC, CNN, 프랜스 24를 포함한 9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5개 지자체에서는 영상 속 서울의 오픈 데이터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하가 만든 길동무 앱의 QR코드가 소셜미디어에서 10만 번 넘게 공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영상 조회수는 6,900만을 돌파했어요. 이건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죠. 동시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리옹,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 12개 도시에서 오픈 데이터 결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서울의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유하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동무 앱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깃허브에 올린 지 24시간 만에 89개의 포크가 생겼고 개발자들이 각자 도시에 맞게 수정하고 있어요. 화면을 공유해 보여준 깃허브 리포지토리는 활기찼습니다. 개발자들이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암스테르담, 오슬로 버전이 이미 테스트 중이라고 했죠. 기술이 국경을 초월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야시장의 리필이콜 투자 모델에 관심을 보인 세계. 각국의 식품 사업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CNN과의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개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에요. 서울은 수치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민들이 40분 만에 앱을 만들고 무료 편의시설로 관광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리필 문화로 재방문율이 2.4배 증가했어요. 이런 투자가 결국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였죠. 호텔 체크아웃 전 마지막으로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행은 끝났고 열린 도시는 시작됐어요. 다음은 여러분의 도시 차례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3일 전만 해도 저는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서구 크리에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체험 수치로 개방과 나눔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협력자가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자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유럽 의회에서 도시 개방성 지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제 작은 프로젝트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었어요. 환영의 수학 개방은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는가?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세계와 나눌 차례였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늘 더 놀라운 한국의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